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뉴스 오늘 금요일은요.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을 공유하고 있죠.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유의 사태 맞은 지 사흘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적부심 청구로 이 국면전환에 승부수를 띄웠지만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됐고 또 관할법원도 서울 서부지법이 맞다, 적법하다 이것을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자, 전 변호사님 결국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논리 힘을 좀 잃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아니죠. 관할법원이 서부법원이 맞다 하는 것을 중앙법원에서 인정을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이유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원래 소환을 하잖아요. 세 분 소환에 불응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세 분 소환한 게 처음부터 자기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왜 직권남용으로 소환을 못하는가 하면 직권남용은 애초에 재직 중인 현직 대통령에게는 소추권이 없어요. 기소권이 없으니까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오라가라 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내란죄로 소환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내란죄로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요. 이건 대한민국 법조인 요새 한 3만 명이 넘는데 3만 명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소환을 하고 세 번 불응한다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보면 명백하게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단서가 하나 붙어 있기를 가령 주소지에 의해서 이제 관할법원을 가령 영장 청구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소지를 관할로 할 수 있다는 단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게 이번 같은 경우에 적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단서가 아니에요. 예컨대 공수처에서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 고위공직자를 폴리스 조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한다라든가 할 때는 그때는 가령 부산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예비를 해서 그 단서가 붙어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서부법원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비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필이면 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오동훈 공수처장이 같은 이념 스컬이라는 거예요. 우리 법연구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체포영장.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서부법원에 했죠. 예, 근데 서부법원에는 영장 담당하는 판사가 둘이가 있어요. 예. 일주일마다 이제 교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이번에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것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서 관할까지 위반을 했다. 예, 그래서 이 영장은 불법이면 무효다 이러는데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거든요. 이 소모 단독판사가 맡았는데 그 판사의 생각은 이거예요. 이게 심리를 마치고 4시간 만에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7자 판결이 나왔어요. 이 청구는 이유 없다. 예. 그 7자예요. 원래 7자 판결이 옛날부터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합니다. 가타부타 여러 말이 없어요. 예. 그냥 청구는 이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인 거잖아요. 예, 기각을 한 거죠. 했는데 그 말은 이제 저희들이 추측을 하기로는 그런 거예요. 서부법원 아니라 어디 법원에서 발부를 받았더라도 일단 그 발부된 영장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체포영장의 효력은. 그리고 또 하나 아마 판사에게 이런 것이 작용했을 겁니다. 근데 48시간 안에 석방을 하든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해야만 한다, 공수처는. 그래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다시 한번 이쪽에서 변소를 할 기회가 있고 그리고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한 번 더 있다. 구금을 계속해야 할지 안 할지 곧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불과 그 차이가 하루 정도란 말이에요. 예. 이 48시간 안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48시간 안에 체포가 된 뒤로부터 안에 뭐 영장을 청구하든지 숙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밤 9시까지입니다. 그 체포영장 심리할 때 서류가 오고 나가고 한 그 시간을 또 빼줘야 되니까 그렇죠. 대충 계산하니까 9시 5분까지든가 그래요. 그럼 그 전에 하겠죠, 이제? 예, 그 전에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한다는 건데 문제는 또 공수처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 청구할 거냐 하니까 처음에는 뭐 어디에 청구한다 말을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곳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역시 서부법원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법조인들이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어차피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왜 자꾸 서부법원에 가느냐. 그 가는 의도가 무엇이냐. 오동훈 처장은 공수처장은 그 점을 그 의도를 명백히 설명을 하고 예. 서부법원에 가든지 말든지 해라. 누가 보더라도 그건 이게 영장 쇼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자기들과 이념스컬에 가까운 판사들이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이미 체포영장을 2번이나 발부를 했던 곳이니까 예. 그곳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가 좀 편할 것이다. 아하.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 오늘 아마 이 방송 마치면 이 공수처에서 영장을 들고 어디론가 갈 거예요. 그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일지 아니면 서부지법일지 모르겠는데 서초동으로 갈 거냐 아니면 마포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말씀을 이제 쭉 하시다가 이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은 이분이 이제 많은 법률인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아니, 말씀하셨는데 많은 법률인이 아니고 법에 모시박해가 있어요. 예.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예. 공수처는 경찰 그 고위 간부 외에는 기소권조차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수처가 이 내란죄를 가지고 대통령을 수사를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일단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검찰도 내란 직접 수사권은 없지만은 예. 거기에 그러니까 간접범죄, 연관 관련된 범죄로서 이 그래서 내란죄 자기들이 그 전 변호사님, 이 예. 얘기는 잠깐 들어주십시오. 검찰도 그랬고 검찰도 검사가 이제 내란죄가 관련 범죄로서 이 부분을 기소를 한 부분이 있고요. 공수처도 검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역시 영장을 청구한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수사권이 정말 없다고 법률인들이 많이 판단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에 대해서 이거 기각을 하지 않고 이거 잘못됐다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논리 예컨대 이 직권남용은 검찰도 공수처도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게 그 한동훈이 후배라고 뭐 언론에 그것까지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서울고등검찰청장, 서울고검장이 검찰의 특수본을 만들었어요. 특별수사본부를. 거기에 단장이죠. 그래서 네. 처음에는 경찰, 검찰, 공수처가 전부 다 윤 대통령 신병 확보전을 벌였단 말이에요. 신문에 찾아보세요. 신병 확보 경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로 대통령을 서로 먼저 구속을 시키겠다. 신병 확보 전쟁이 붙었고 법사위에 공수처장에 가서 내 신병 확보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검찰에서 어떤 논리를 폈는가 하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직권남용에 연관되어 같은 이제 성질의 그 범죄니까 그렇죠. 연관되어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직권남용 해봤자 대부분 그 징역형이나 집행유예형으로 석방되는 그런 형인데 내란죄 수개는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걸 수사를 하다가 큰 게 발견이 돼서 나 그럼 큰 거 수사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알겠습니다. 이 법을 파먹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부 다 소영웅주의에 빠져 있느냐.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소영웅주의란 말이에요.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없으면 그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당당하고
옳은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예. 솔직히 말해서 신문에 그때 이렇게 났잖아요. 문재인이 살겠다. 이재명도 살겠다. 이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검수완박. 검찰이 어차피 앞으로 우리 편은 안 될 테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 그래서 1차 수사권 조정을 하고 2차 수사권 조정을 했잖아요. 예. 2차 수사권 조정은 심지어요.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을 하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두 개로 줄여놨단 말이에요. 네, 부패와 부패 경제 문제로. 예, 그랬죠.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을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연관된 범죄 아니냐. 수사도 아직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 특수본에서 그런 말을 했고, 자, 예.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아주 묘한 조직을 만듭니다. 공조본이라는 선배님. 조직을 만들어요. 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 조직을 만들어서 다 우리에게 다 주세요. 그걸 받아간단 말이에요. 예. 받아가서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 어차피 내란죄도 연관범죄로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의 검사들과 공수처의 검사들 같은 얘기입니다. 예.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법을 명색히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예. 법이 뭔지 압니까? 법을 공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법 철학을 보면 정의를 공부한다는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지 그걸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 절차적 정의뿐 아니라 모든 정의, 예.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 내일 지구가 깨지더라도 오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그 임마누엘 칸트가 한 소리입니다. 정의를 바로 그래서 우리 법 철학에 보면 칸트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정의를 공부하는 게 바로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률가예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법률가들이 그런 절차적 정의,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 정의부터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변호사님, 짓들이에요, 예, 지금. 충분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실 시간 제가 확보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글쎄. 예. 왜냐하면 이게, 하고 싶은 예. 말씀은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서 수많은 방송에서 수많은 법률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모든 문제를 딱 하나로 귀의를 합니다. 뭔가 하면 예.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공수처는 오늘 당장 손을 떼라. 그리고 오동훈은 반드시 처벌받는다. 예. 그걸 문제가 그대로 직권남용이에요. 많은 그러니까 모든 법률인들 다수의 법률인들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게 제대로 된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저하고 생각이 거의 다 같을 겁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법률가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예. 그러면 수사권이 없는 자들이 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이 난리를 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차라리 경찰이 예. 수사를 해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그런 정도를 밟아야죠. 예.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서울 서부지법의 형사재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법률 대리인단의 말들이 뉴스가 됐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드라마 볼 시간에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 다 들어가서 해제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예.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을 의도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전 변호사 잠시만요. 그리고 계엄 실시할 때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지금 통고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 TV로 다 알려졌으니까 통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영식 헌법재판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과 야당의 무도한 행태 알리는 게 어떤 상관관계인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야당의 행태를 알리는데 왜 굳이 군병력이 가서 야당의 무도한 행태를 굳이 알려야 되는 건가?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저게 지금 핵심이에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계엄을 선포한다 이러고 나서 장갑차 한 대, 뭐 전차 한 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수 차량은 왔죠. 예. 그리고 헬기로 또 병력을 실어 날라서 국회에 280명이 왔는데 그리고 선관위에 300명이 갔어요. 대통령이 선관위의 그 부정선거 음모론 뭐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증거를 얼마나 많이 공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증거가 만약 있다면 사태는 또 완전히 급전하겠죠. 예. 급하게 바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회에 왜 병력이 그럼 280명 갔느냐? 예. 뭐 물론 이쪽에 대통령 측에서 하는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병력은 진출은 했지만은 그 국회가 평온하게 열렸고 그리고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는 데 대해서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헌정물란 목적의 폭동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예. 반대편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뭐 이런 분들 박찬대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국회에 병력이 온 것만으로도 네. 이건 하나의 폭동이다. 그리고 전 변호사님, 잠시만요. 그 얘기들은 충분히 전 변호사님이 잘 요약하시고 그동안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 변호사님이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해가 충분히 됐는데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이런 겁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법률 대리인단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아까 그 드라마 볼 시간에 계엄을 아니 글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끝까지 하잖아요. 한 번만 질문을 들어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게 통고를 TV로 하는 게 통고가 왜냐하면 서류로 한 거 국회와 대통령실은 서류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고가 될 수 있는 건가? 이 신박하다,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반응들이 좀 있거든요. 원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비상계엄이 가령 1979년 때까지 비상계엄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과거의 비상계엄 때 가령 보고문이라든가 이런 걸 쭉 비교를 보고 절차를 쭉 보고 그리고 이쪽에서 목표를 했던 김용현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든가 이런 걸 쭉 보면서 뭘 모델로 했을까 보니까 유신 헌법 만들었을 때 그때 저는 그것도 하나의 친위 쿠데타라고 저는 제가 쓴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때의 포고문하고 아주 비슷해요. 예, 포고문하고 그때 뭔가 하면 가령 이게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가령 정치활동 금지라든가 정당 활동 금지 이런 걸 포고문에 적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적혀가 있습니다. 포고문에. 그래서 그때 포고문을 그대로 흉내를 내고 거기다가 이 전공의들 나중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여기까지 하나 더 적어 놓은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전 변호사님, 제 기억에는 10월 유신 당시 계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국회라는 표현은 없고 그냥 모든 국회라는 표현은 없어요. 금지만. 정치활동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치활동 금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왜 그러면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느냐 이랬을 때 아마 제가 이쪽 변호인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다마문으로 이게 비상계엄 선포를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몇 개 방송에서 전부 다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온 국민에게 다 전파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다 알고 지금 다 모이던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통보에 가름할 수 있었다고 본다. 아마 이렇게 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대리인들께서 드라마 볼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 보기에는 왜 답변을 저렇게 할까 하는 느낌을 줬고 그리고 두 번째 왜 국회에 그러면 280명 병력이 왜 갔느냐. 무슨 목적이 있느냐. 그러니까요. 이걸 헌법재판관의 재판관들이 성명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건 앞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요. 준비는 돼 있겠죠. 어느 정도 논리는 있을 거예요. 왜 병력이 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병력들이 가서 국회의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특수전 사령관 쪽에서 나온 얘기는 전 변호사님, 요거는 저희가 꼭 다뤄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법률 대리인단이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설파한 한 절반을 할애했고 민주당 이재명 비판 거기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절반은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결국에 야당이 승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비밀번호 1245 선관위 시스템에 이거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해킹 조직들이 여기에 침투한 거 아니냐. 그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 대통령께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마 몇 군데서 이런 첩보를 계속 받아들인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아요. 정보를.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선관위에서 가령 그 총투표수하고 이 나온 표수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도 선관위가 그걸 여러 가지를 이제 검증을 하고 조사를 하자는데 선관위가 불응을 했던 것 같아요. 응할 수 없다. 국정원이랑 같이 점검을 하지 않았나요? 국정원하고 예. 했을 때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 총체적인 부정성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선관위가 그걸 애써서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터져 나오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예. 아마 윤 대통령께서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정확히 받은 첩보가 있을 겁니다. 정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그리고 병력이 예. 가령 과천청사나 관악청사나 그 선거윤수원에는 특히 그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뭐 중국인들이 중국인 해킹 뭐 하면서 99명 이런 99명이 뉴스도 있다는 뉴스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선관위는 이제 아니 거기에 중국인은 없었다 이렇게. 글쎄요. 네. 지금요 진술이 양쪽이 다른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가령 특수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전화를 해가지고 문 깨부수고 예.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맞아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진술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진술이 가령 수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처음부터 나온 진술이 아니라 예. 지금 집권 여당의 반대쪽에 있는 민주당 예.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 민주당의 그 김병주 의원과 박선은 의원 사이에 앉아서 한 진술이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때 처음 아마 그 모습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진술은 오염이 됐을 수 있다. 진술의 이제 오염 가능성.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미국 법정 같으면요. 그러니까 예. 오염이 된 진술은요. 애초에 증거로 채택이 안 돼버립니다.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반대쪽 사람들과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예컨대 서로 어떤 디스커션이 있었다. 이러면 그 오염된 진술이죠. 예. 근데 어떻든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그런 이제 얘기합니다. 가령 체포를 하는데 체포 명단이 누구냐. 뭐 이재명과 한동훈이다. 이런데 지금 구속이 된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청장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말 들은 적도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명단을 받았다 이렇게 들었는데. 예, 명단을 뭐 받았다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또 한편 그쪽 변호인단은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그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체포해라. 예.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이재명 체포해라 한동훈이를 했다. 예. 체포한다 이런 말, 이 명단을 들은 적이 없다고 요거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시 있었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해라 이런. 아니 얘기로 어제까지 기억나는데. 나온 얘기는 그렇습니까? 이제 이쪽에서 그 하는 진술은 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전부 다 이분의 그 증거로 쫙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증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앞으로 예. 이게 증거 그런 식으로 이게 기록 송부 촉탁을 해가지고 그걸 증거로 삼지는 마라. 혹시 전 변호사님 이런 추측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예. 입증 책임이 전환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안 된다. 지금 구속 기소돼 있는 분들과 구속 기소된 분들이 지금 윤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들도 있는데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혹시 그 부분을 좀 부풀린 거 아닌가, 과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두 가지를 의심하시는 건지. 지금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예. 보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나는 체포의 채자도 끄집어내지 않았다. 맞아요. 예,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시종일관 그렇게 얘기하고 윤 대통령은 지금 스스로 그 이제 공수처로 가면서 또 이게 국회의원이 찍은 그 휴대폰 카메라 영상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48시간 아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은 법에 정해놓은 헌법의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고 그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예. 대통령 고유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속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이 여기에 국헌 문란의 폭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 그것은 국회가
계엄 해지 요구를 해오니까 내가 거기 수능에서 해지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무슨 헌법을 위반했느냐. 나는 헌법을 지켰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양쪽 진술이 워낙 틀려요. 그렇다면 한쪽은 첩보의 채자도 끄집어내지 않았다 그러고. 예, 예. 방금 양쪽 진술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 진술이 다른 부분 중에 포고령과 관련해서 계엄 선포 당시에 포고령이 나왔습니다. 네. 알다시피 이제 내란 혐의 주요 종사자에 대한 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제 포고령은 어떤 거냐? 당시 나는 윤 대통령에게 드렸고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를 했고 심지어 야간 통행 금지 같은 거는 아예 뺐다. 직접 검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구시대의 유무를 잘못 베낀 것이다. 예. 쉽게 말해서 이제 과정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네. 아니 김용현 그 장관이 충암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충암파니까 이제 그 국방부 장관으로 아마 임명을 했을 때는 이 비상계엄을 언제 한번 선포가 되면 김용현과 언론을 해야겠다. 이게 머릿속에 잠재식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뭐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포고령을 그 김용현이가 뺏겼는지 아니면 뭐 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들고 들어간 건 분명해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본인이 준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고 뭐 첨삭을 아마 한 것도 윤 대통령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양쪽 진술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요. 거기에 대해서 가령 정치활동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윤 대통령 또 김용현 장관 또 깊이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워낙 비상대군이니까 예. 이것이 가령 법에 딱 정해놓은 틀대로 이 뭐 정부와 법원 여기에 대해서만 그 비상계엄이 어떻게 힘을 발휘를 하는 그런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본 과거의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가령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면 막 온 길거리에 땡과 나와 있고 군인들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경찰도 전부 다 군의 명령에 다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 걸 우리 눈으로 다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 비상계엄 때 그 비상계엄을 하고 있는 보통군사법원의 검찰관이었습니다. 전 변호사님. 예,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솔직히 잘 알아요. 예, 그 TV를 보는 당시 그날 12월 3일 당시 국회를 점거하려는 그 계엄군도 그렇고 경찰 병력들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딱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가 이상하다. 계엄이 선포돼도 이렇게 국회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과 계엄을 선포하는 전 장관이 몰랐다니요. 이건 그게요. 그래서, 예. 그 가령 나중에 후일담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거의 비상계엄 같은 걸 보았을 때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으로서 완전히 우리 정치판을 정치층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과연 그 평일날 밤 10시 23분에 했을까? 그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국회 병력 280명 보내는 것으로 비상계엄이라는 걸 했을까? 그건 아닐 거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해프닝 비슷하게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고 윤석열 정권이 하나의 흑역사로 남을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사건인데 이것이 곧장 민주당에게 기회를 준 거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게는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는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 2년 받아놓고 지금 앞으로 6개월 뒤에 최종 판결이 나오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도 만약에 유죄를 받는다면 434억 원 그 돈을 배상을 해야 돼요. 보수를 다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아닌 말로 얼마나 기다리던 사건이었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석연 그 전 법제시장하고 만나서 식사를 할 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계엄 얘기를 해요. 적어도 자기는 경비계엄 정도는 있을 걸로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민주당의 얘기가 있었으니까. 예,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버립니다. 내란죄다. 그 내란죄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지금 한글 순화를 그 형법 전문이 한글 순화를 안 시켜놓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가 있는가 하면
형법 87조가 그렇죠. 국토를 참전하거나 예.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수개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한다. 둘밖에 없습니다. 예, 이리 딱 돼가 있거든요. 예. 그 주요 임무에 종사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만 보면 국토 참전 애초 아니고 그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냐 이제 이게 논의가 돼야 될 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논란. 그런데도 예. 처음부터 민주당은 내란죄로 딱 뒤집어 씌웠고 놀랍게도요. 1월 15일 날 그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됐잖아요. 체포될 때까지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알기로는요. 12월 4일, 5일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나라 권력의 주도권은 완전히 민주당에게 넘어갔어요. 잠시만요. 말씀하시니까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저희가 좀 더 예. 깊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특히 전화면접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들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보수층이 과도하게 표집된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갤럽 여론조사 지금 나가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보수층의 응답자들이 훨씬 많이 늘었고요. 진보 측은 줄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1위가 김문수 지금 장관이에요. 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지금 이 여론조사가 오늘 갤럽뿐 아니고 예. 이 앞에 어제 그저께 나왔던 엠브림 퍼블릭 K-스탯 리서치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이 네 군데가 하는 게 MBS 조사 지표 조사잖아요. 예. 이 지표 조사도 이 갤럽처럼 똑같이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그래서 응답률도 한 15%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무엇보다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훈련받은 전문성이 있는 그 면접 요원들이 일일이 면접을 하니까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데 거기서도 그 중도 숫자가 줄면서 나는 보수다 하는 숫자가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과포집 아니냐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숫자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평소보다는 아마 갤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예. 이게 뭔가 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요새 좀 조심을 합니다. 뭐 민생에 치중하자 이러고 이제 헌정을 회복하고 지금 솔직히 그런 말을 할 입장은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근데 헌정 회복하고 민생에 집중하자 막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겠어요? 너무 점령군 행세를 하니까 역풍이 불고 있다는 걸 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길에 지나갈 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표정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로는요.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가령 윤 대통령 오늘 구속영장 청구하잖아요. 구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되면 현직 대통령이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갈 때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처참한 모습 있잖아요. 예. 그 모습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 재현이 된단 말이에요. 아하. 그렇게 되면 국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죠. 이걸 갖고 민주당에서는 예컨대 전 변호사님, 저희 시간이 다 돼서 결론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딱 그러니까 드릴게요. 요 얘기 말씀하시는 거 이게 사실은 보수가 표집이 아니라 실제 여론과 흡사한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이게 민주당 노 의원이 내 성함을 안 밝히겠습니다. 아마 다 알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갑 차고 감옥에 넣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격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감히 말하건대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그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네.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명예를 지금 감옥에 넣어두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역풍이 현직 국가원수입니다. 예. 역풍이 불고 있는데 이 역풍은 돌풍이 될 것이다. 이 현직 국가원수를 수갑을 채워서 포승줄에 묶고, 물론 포승줄에 아직까지 묶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법정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검찰로 끌고 가고 앞으로 이제 구속이 되면 공수처에서 열흘 그리고 검찰에서 열흘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 과연 자기들은 속이 시원하겠죠. 자기들은 속이 시원할 알겠습니다, 거예요. 전 변호사님. 하지만 내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참 반대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알고 있죠. 나는 이게 윤 대통령 때문에 내 이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격은 어떻게 되느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 대통령이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김문수든 누구든 끝까지 도시락 사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언젠가 다 결과가 안 좋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재인은 여전히 전 변호사님 있지만 뒤에 이분 기다리는 또,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 또 예. 아마 나중에 터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윤 대통령의 지지율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원책에 역풍이 세지겠죠. 예. 그리고 역풍은 돌풍이 될 것이다. 제 표현이 아니라 전 변호사님의 표현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태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책의 원수 전원책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